미나상 콘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자,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와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구독과 알림 버튼 잊지 않으셨죠?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사실 매주 목요일 저녁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소통 방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저의 전 X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이 거짓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수억대 건물주의 딸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새 모든 걸 다 가졌을 것 같은 그녀의 이야기.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K짱의 위험한 초대 시작합니다. 자, 때는 1990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장마비가 한참 내리고 있었다고 해요. 비가 투투투투투 떨어지는 어느 날.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던 84년생 당시 곽재은 양 6살이었는데요. 이 곽재은 양은 단지 내에 아파트 단지 내에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이었기 때문에 곽재은 양은 혼자서 등하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엄마도 아파트 단지 내에 있고 다 이제 얼굴을 아는 사이니까, 그리고 가깝고 편리하니까 또 안전하고, 그래서 이 재은이의 엄마는 그냥 딸을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냈다고 해요. 자, 너무나 예쁜 6살의 이 재은 양은요, 그날 비가 막 떨어지고 있어서 노란색 비옷과 빨간 장화에다가 예쁘게 이름을 적어 넣은 우산을 챙겨 들고 유치원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자, 그날도 재은이의 엄마는 난 12시면 끝나는 유치원 시간에 맞춰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었고 당연히 딸이 빨리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딸이 오질 않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야 할 12시가 돼서도 딸이 돌아오지 않자 슬슬 걱정이 됐던 이 재은이의 엄마는요, 유치원까지 직접 찾아갑니다. 자, 아이들이 막 집에 하원을 하고 있었고, 너무나도 귀여운 아이들이 뭐 엄마를 만나가지고 가고, 뭐 할머니나 뭐 할아버지 만나서 가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의 수가 점점 빠져들고 있는데도 자기 딸은 재은이가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재은이는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그 유치원 선생님이 너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잠시만요. 부원장님! 이라면서 부원장님을 불렀어요. 자, 부원장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당황한 눈빛으로, 어머님께서 30분 전에 전화 주셨잖아요.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니까 재은이 빨리 보내달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데리러 오시는 길에 만나면 되니까 재은이만 그냥 보내달라고 그러셨잖아요. 하지만 재은이의 어머니는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누가 그런 전화를 한 것일까요? 유치원에 전화를 해서 재은이라는 이름을 명확하게 말하면서 30분 일찍 보내달라고 전화를 한 사람. 자, 처음에 그녀는 혹시 재은이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가까운 지인이 장난을 친 건가? 누구지? 막 이러면서 굉장히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자, 재은이만 무사히 돌아올 수 있으면 그냥 그런 장난은 지금이라면 그냥 웃으면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었죠. 자, 그러고 나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 엄마는 남편한테 전화를 합니다. 재은이가 없어졌어요. 어떡하죠?
그래서 전화를 받고 너무 놀란 아빠도 회사를 뒷전으로 하고 바로 퇴근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재은이를 알고 있는 재은이와 가까웠던 지인들한테 전화를 다 하면서 혹시 재은이가 거기 있나요? 혹시 재은이 친구지죠? 뭐 재은이가 지금 집에 안 돌아와서 재은이 친구라든지 재은이를 알고 있던 지인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한테 모두 전화를 돌려봤어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재은이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죠. 자, 재은이가 실종된 지 5시간이 지난 오후 5시. 재은이 엄마와 아빠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요, 유치원 관계자와 그리고 재은이 그 주변 엄마나 아빠 주변인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유괴 사건일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해가지고 재은이 일단 집에다가 이런 전화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위치 추적할 수 있는 아니면 뭐 녹음 장치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자, 그러다가 해는 뉘엿뉘엿져서 저녁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재은이를 데리고 간 누군가에서도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걱정하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는 제발 재은이가 아무로 다치지 않았기를, 지금 굶고 있진 않기를, 혹시 지금 배가 고프진 않나? 혹시 어디가 아픈 건 아닌가? 막 너무너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저녁 9시, 평상시에면 재은이가 잘 시간이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어디에서도 재은이를 찾는, 재은이와 관련된 그런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자, 자정을 넘기고 새벽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연락도 없었죠. 재은이 엄마 아빠는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6월 26일 오후 5시에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재은이가 실종된 뒤에 29시간 동안 아무에게서 연락이 없다가 드디어 그 다음날인 오후 5시에 연락이 온 겁니다. 자,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 목소리는요, 젊은 여성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재은이를 데리고 있으니까 재은이를 돌려받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하지 말아요. 그리고 5천만 원을 송금하세요. 자, 그 당시에 5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런데 약간 지금 재은이가 살고 있었던 집 근처, 그 동네 근처가 약간 좀 부촌이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마 좀 큰 돈을 요구한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그 여성이, 전화를 건 여성이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일단 어머니는 그럼 우리 재은이 목소리만이라도 좀 들려주세요. 재은이 목소리를 들려야 제가 좀 안심을 할 거 아니에요. 라면서 아주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전화 속 그녀는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딱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 전화가 채 1분이 되지 않았대요. 자, 그런데 이 발신 추적을 하려면 3분 이상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경찰 추적 결과 발신지가 어딘지 알 수 없었지만 어딘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너무나 무서웠지. 돈만 주면 재은이를 보내준대. 그러니까 일단 돈 주면 재은이가 보내준다는 거, 일단 재은이가 살아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부모님은 너무너무 희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형사들이 전화통화를 한 그 아내에게 막 질문을 퍼부어요. 목소리는 어땠어? 장소는 어딘가 어땠어? 무슨 소리는 안 들렸어?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전화를 받은 엄마도 너무너무 긴장을 한 상태였고 지금 멘탈이 온전하지가 않잖아. 그래가지고 잘 기억을 하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재은이 엄마는 그냥 목소리가 조금 높았고 맑은 편이긴 했는데 그 이후에 건 잘 못 들었어요. 어떡해요? 라면서 아이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냥 멀리서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 이외에는 다른 걸 못 들었다고 해. 근데 또 엄마는 그냥 다 자기 잘못 같은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집중 있게 잘 들었으면 뭐 하나라도 뭔가 단서가 있었을 텐데 라면서 엄마는 그때 자신을 막 탓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실종이 되면, 유아 실종이나 누군가가 실종이 되면 공개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 약간 비공개 수사를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래갖고 처음에는 비공개 수사를 진행을 하기 시작했던 거야. 자, 그래서 전화가 다시 한번 왔어.
전화를 끊은 지 채 10분 만에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 전 전화와 같이 같은 목소리의 여성이 전화를 해가지고 또다시 계좌번호와 은행명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예금주 이름을 남성 이름을 댑니다. 바로 이상민이라는 이름을 대고 다시 전화를 끊어요. 그런데 이때 전화 통화를 조금 길게 했는지 이때 경찰이 발신지를 알아냅니다. 바로 서울 근교에 있던 어느 공중전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겁니다. 그때 당시에 엄마랑 그 전화 건 사람과 통화하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다시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죠? 못 찾기를 안 찾으니까 못 찾는 거잖아요. 왜 은행에서 돈을 왜 안 줘요? 아저씨 지금 경찰서에서 지금 동네에서 소문이 나갔고. 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잘 안 들리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했냐면, 재은이한테 무슨 일 생겼죠?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돈을 못 찾았어요 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못 찾기는 왜 못 찾아요? 안 찾으니까 못 찾는 거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왜 안 줘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하니까, 아가씨 지금 경찰서에서 지금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죠? 못 찾기를 안 찾으니까 못 찾는 거잖아요. 왜 은행에서 돈을 왜 안 줘요? 아저씨 지금 경찰서에서 지금 동네에서 소문이 나갔고. 그래서 이런 통화 내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여러분들 지금처럼 금융실명제가 있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명으로 그런 계좌를 막 개설할 수가 있었거든요. 인터넷 뱅킹도 당연히 그때는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돈을 송금하거나 돈을 찾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은행에 갔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들이 이걸 놓쳤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유괴범의 전화 협박을 받은 다음 날인 6월 27일 아침에 이 재은이 엄마는요, 가까운 은행으로 갑니다.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범인이 불러준 계좌로 일단 500만 원을 입금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실제 입금했던 그 은행 계좌예요. 그래서 500만 원을 입금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 5시 15분에 또다시 범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 500만 원 입금된 거 확인했어요. 나머지 돈 빨리 붙여요. 만약에 경찰에 신고하면 재은이도 죽고 나도 죽어요. 라고 전화가 와요. 자, 그때도 이제 어머니나 이제 아빠가 제발 재은이 목소리만이라도 좀 들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엄마의 그 간절한 호소는 항상 무시한 채 전화를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28일 아침에 이 재은이의 엄마는요, 2,500만 원을 범인이 불러준 계좌로 또다시 입금을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그래서 경찰들은 이제 이게 경찰들뿐만의 힘으로 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돈을 입금했으니까 이제 돈을 누군가가 찾아갈 거 아니야. 그때를 놓치면 돼, 안 돼. 그래가지고 도움을 청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분이세요. 그래서 보시면 각 은행 직원들 창구마다 계좌번호를 입력해놓고 찾을 때 연락이 올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경찰은 계좌가 개설된 그 조흥은행의 그 전국 지점에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뭔가 시도가 있다. 그때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그 각 조흥은행에다가 미리 연락을 해놓고 협조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조흥은행 전 지점에서 형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잠복 근무를 시작하게 됐죠. 자, 조흥은행 본점 전산실에서도요, 형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해당 계좌의 입출금 상황을 계속 실시간으로 점검했다고 해요. 자, 그래가지고 다 이제 잠복 근무를 하고 이제 막 초긴장 상태에서 이제 경찰분들의 형사분들이 다 이렇게 지점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어라? 돈을 빼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 범인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타입이거나 굉장히 철저한 타입, 아니면 겁이 굉장히 많은 타입일 수도 있지.
자, 2,500만 원이 입금된 지가 거의 3천만 원이 입금이 된 거죠. 하루가 지난 6월 29일 오후 2시 40분경 조흥은행 본점 전산실에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 바로 범인이 드디어 전화를 한 거예요. 뭔가 돈을 지금 인출해 갔어요 라면서 시도를 한 게 밝혀집니다. 자, 그런데 형사들이 잠복 근무하고 있었던 전국의 조흥은행 지점이 아니라 명동에 있는 국민은행 본점에 설치되었던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이 돈을 빼간 기록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흥은행이 아니었어. 국민은행에서 간 거야. 자, 얼마를 뽑아갔냐? 액수는 30만 원을 뽑아갔다고 합니다. 자, 잠복 근무 중이었던 모든 형사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었고 다시 경찰들은 막 이렇게 경계태세에 임하게 됐죠. 자, 범인은 당시에 혹시나 잡히지 않을까라는 무서움도 있었겠지만 빨리 돈을 찾아야 한다는 뭔가 강박관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오후 4시 13분 또다시 이번에는 조흥은행 본점 중앙 컴퓨터에 해당 계좌의 출금 시도가 또 포착이 됩니다. 위치는 바로 롯데백화점 2층에 있는 조흥은행 출장소에 설치된 현금 자동 지급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조흥은행이니까 그 근처에 경찰분들이 배치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분들이 거기를 막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때? 명동이야.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또 백화점 근처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찾아가는 거 막 하고 있었는데 형사분들은 막 달려서 갑니다. 자, 범인은요, 그때 모두 6차례에 걸쳐서 카드를 이용합니다. 총 260만 원을 인출했는데요. 그러다가 막 그 돈을 뽑고 가고 이렇게 떠나던 중이었고 그 사이에 소요된 시간은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분들이 막 뛰어갔어. 그러다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형사분이 계셨습니다. 자, 형사분의 눈에 띈 게 뭐였냐? 바로 현금 자동 지급기 앞에서 이렇게 해서 딱 돌아 나오는 굉장히 여리여리한 갸녀린 어떤 젊은 여성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라고 했더니 그 여성이 네, 왜요? 라고 한 거야. 그런데 막 아이를 이렇게 납치해가고 막 이렇게 막 유괴를 할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서 처음에는 되게 당황했대. 아닙니다 라고 했대. 그런데 뒤돌아서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녀가 이 형사의 감이라고 해야 되나? 왠지 저 여자다 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놓치면 다시는 재은이를 구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갸녀리고 여리여리한 그녀였지만 뭔가 느낌이 쎄했던 경찰이 그녀를 쫓아갑니다. 미행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이 굉장히 가득 찬 들어찬 그 계단, 그리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그 역, 그리고 체구가 작은데 여리여리한 여자가 그 사람들 틈 사이에 끼면 없어질 수 있으니까 경찰분은 굉장히 긴장을 한 상태로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미행을 하기 시작해요. 자, 전철역 안으로 전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철이 도착했죠. 경찰분은 같이 그녀와 그 전철을 탑승했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무 미행만 했다가는 자칫하다가는 그녀를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전철이 도착하기 직전에 빨리 내리는 척하면서 형사분이 그 여자의 몸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여자랑 같이 그 전철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숨가쁜 추격전이 끝나고 을지로 입구 지하철역 계단에서 그녀를 드디어 잡게 됩니다. 자, 범인. 그녀는요, 1967년생, 당시 23살의 홍순영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자, 바로 체포되었던 당시 그녀의 모습입니다. 자, 검거가 된 그 여성을 수색을 막 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가방에는 방금 인출한 것 같은 260만 원과 그리고 1시간 반 전에 인출했던 30만 원, 총 290만 원의 현금, 그리고 조은은행 통장과 카드, 그리고 재은이 부모님 앞으로 쓴 협박 편지 한 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이 협박 편지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좀 자세히 막 몇 번이고 돌려봐가지고 읽어봤는데, 제가 읽은 부분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이 협박 편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줌마, 우리 식구 다 죽소.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알지만 오죽했으면 그랬겠소. 아줌마, 나도 재은이 같은 딸이 있소. 살인까지 하고 싶진 않소. 재은이가 영악해서 울지도 않고 얌전히 잘 있소.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은 약간 뭘 먹였어 뭐 이런 글씨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읽어봤고 약간 이 부분에 있는데 이 자막 때문에 제가 밑에 있는 것까지 잘 못 읽었어요. 근데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협박 편지를 이미 다 써놓은 거야. 자, 여성의 이름은요, 홍순영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나이 23살. 키가 160cm가 될까 말까 한 좀 자그마한 가녀린 체구였고요. 얼굴도 되게 앳된 청순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런 끔찍하고 흉악한 유괴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얼굴은 아니었대요. 그 형사는 이렇게 생각했죠. 절대 이 여자 혼자 한 일이 아닐 것이다 라면서 해가지고 공범이 어딨어요? 공범 있죠?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범인 이 홍순영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저는 그냥 돈만 찾아서 오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냥 돈만 찾아갖고 온 거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이 경찰들이 그럼 공범이 어딨어요? 라고 했더니 이 홍순영이 공범이 아니 그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믿어주세요. 저랑 같이 가면 그 공범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럼 어디서 가는데요? 진짜 맞아요? 공범 있어요? 라고 하니까 맞아요. 제가 이 돈 안 갖고 가면 그 여자애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요. 라면서 공범에게 이 돈을 빨리 가져가지 않으면 그 납치된 여자애가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을 한 거야. 그리고 가상 계좌에도 아까 그 이상민이라는 남성 이름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남성 이름이니까 그래 진짜 공범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경찰은 그녀의 말을 믿기로 했죠. 자 그리고 나서 형사들은요 홍순영의 말을 믿고 일단은 1차 접선 장소라는 이화여대 구내에서 2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어라?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공범이란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거야. 그랬더니 이 홍순영이 어떻게 했냐면 다른 장소도 있어요. 2차 접선지가 따로 있었거든요. 라면서 2차 접선 장소라는 서울역으로 갑니다. 서울역으로 이동해서 또다시 1시간 남짓을 기다리고 있었죠. 서울역이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이 공범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또 이 홍순영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막 그렇게 우리가 또 경찰인 걸 티 안 내게 하면서 하는 건 솔직히 좀 많이 힘든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잠복하는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다가 플랫폼으로 청량리행 기차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갑자기 이 홍순영이 선로 위로 몸을 던집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보시다시피 스크린 도어가 있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순영이 뛰어드니까 자살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를 먼저 발견한 기관사가 끼익 하면서 급정거를 해가지고 다행히도 끔찍한 사고는 피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자, 홍순영이 뛰어내렸고 홍순영을 뒤따라서 선로 위로 뛰어내린 이 형사분들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 홍순영을 들고 나서 인근 병원으로 후송을 합니다. 자, 당시의 실제 홍순영의 모습입니다. 홍순영은요, 약 뒷머리 부분에 한 5cm 정도의 찰가상만 입었을 뿐이고, 다행히도 큰 상처는 없었다고 해요. 자, 경찰은 병원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묻고 있는데, 그녀는 입을 꼭 다문 채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녀에게 경찰들이나 부모님들이, 이제 그 재은이의 부모님들이 우리 재은이 어딨냐고 제발 재은이 있는 데만 알려달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고 경찰들도 재은이 어딨어 빨리 말해 라고 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입을 꼭 다물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녀가 한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사형시켜주세요. 사형시켜줘요. 단지 사형시켜달라는 말을 반복할 뿐 그녀는 재은이의 위치가 어딨는지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 당시에 홍순영 양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딸한테 왜 그래요?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딸은 명문대 유명 방송국 기자까지 하는 앤데 아니 우리 딸이 뭐가 모자라서 그런 짓을 해? 라면서 자신의 딸은 그럴 리가 없다라면서 그녀의 딸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홍순영은요 일반적인 범죄자들처럼 뭔가 집안이 어려웠다거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뭔가 불행했다거나 아니면 되게 찢어지게 가난했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녀는요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둔 내남매 중 셋째 딸로 태어납니다. 자, 굉장히 남부럽지 않게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왜? 아빠가 수억대의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였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그녀는 어릴 때부터 허영심이 굉장히 강한 여성이었다고 해요. 친구들 사이에서 경쟁 심리라든지 이런 시기 질투심이 엄청난 여성이었다고 해요. 자, 그러다가 그녀가 1986년 대학 입시 발표가 있었던 날, 이 홍순영은요, 자신이 원하던 대학 입시에서 2번이나 낙방을 하게 됩니다. 자, 합격한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왜 떨어져? 라면서 분노의 이글이글 끓고 있을 때쯤 그녀가 이제 막 시기 질투에 숨이 막혀버릴 것 같이 이제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는데, 어랄라? 그녀가 원하는 대학교에, 그녀가 원하는 목표 학과에 학생증을 줍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를 향해 외치죠. 엄마! 나 합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의 꼬여버린 인생이 시작됩니다.